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76살 오은자 씨의 정말 믿기 힘든 그런 경험과 또 그에 맞선 아주 놀라운 대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가족 간의 갈등?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탈출구 같기도 하고 또 믿었던 가족의 섬뜩한 배신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도 담겨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등장하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반격 작전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사건 표면 아래 숨겨진 어떤 인간의 심리나 관계의 역학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반복해서 등장하는 5,240원이라는 액수 있잖아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남은 어떤 자존심, 그리고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5,240원이란 상징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이 놀랍고도 또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 그 시작점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예기치 않은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막이 오릅니다.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오은자 씨가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인데 갑자기 현관문을 아주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깬 거죠. 쿵쿵쿵 하고요. 네, 정말 한밤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문 너머에서는 정말 뜻밖에도 1층에 새들어서는 그 21살 청년 윤지우 씨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이 좀 평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이러는 겁니다. 도망치라니요? 자기 집에서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위협의 주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 가장 신뢰해야 할 존재가 공포의 근원이 되는 순간이네요. 이건 정말 듣는 당신의 기본적인 안전감각 자체를 뒤흔드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은자 씨는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잠옷바람으로 그 세입자 손에 이끌려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혼란과 공포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입자 지후 씨가 보인 태도예요. 뭐랄까 좀 기묘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얼핏 들린 곧 도착합니다 같은 그런 짧고 알 수 없는 통화네요. 이게 단순한 도움 그 이상으로 뭔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빠져나와서 일단 급하게 몸을 피한 곳이 24시간 찜질방 로비였어요. 거기서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되는 거군요. 네, 세입자 지호 씨가 털어놓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자신의 며느리인 선아리 씨, 34살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오진호 씨, 37살, 그 아들이랑 짜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역시 재산이었고요. 네, 오은자 씨 명의로 된 집, 그리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수억 원대로 짐작되는 보험금, 그걸 노린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끔찍한 계획에는 강도현이라는 40대로 추정되는 제3의 남성 공범까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죠. 이런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면 당연히 대체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이해시켜주기 위한 장치죠. 그렇죠. 시작은 한 5년 전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신혼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 오은자 씨가 그때 당시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 선뜻 내주셨거든요. 네, 보통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죠. 자식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아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간섭처럼 느껴지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노골적인 통제로 변해갔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통제였나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어머님 이건 요즘 방식 아니에요 라면서 살림에 간섭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같은 말을 하면서 자꾸 외출을 막고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좀 꺼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세대 차이나 걱정으로 포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명백한 통제 시도죠, 그건.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하는데요. 처음에는 월 45만 원씩 드리던 생활비 지원을
이걸 슬그머니 35만 원, 또 나중에는 28만 원까지 계속 깎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이건 정말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에는 뭐 집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라는 압박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근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태도예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맞춰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며느리 편을 들면서 어머니를 그냥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년의 부모를 향한 자녀의 그런 방관 혹은 암묵적인 동조가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의 정당성이나 힘을 얻는 셈이 되니까요. 이런 가족 내에서의 학대나 착취 문제는 종종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침묵이나 동의 아래서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아채기가 더 어려운 그런 교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좀 암담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반전의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오은자 씨를 구출했던 세입자 윤지우 씨 있잖아요. 네, 그 이상하게 침착했던 21살 청년이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대학생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사립탐정 윤민석 씨, 28살인데 이 탐정의 동생이자 조수였던 겁니다. 아, 탐정이었군요. 어쩐지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좀 남다르다 했어요. 네. 형인 윤민석 탐정이 우연히 다른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 며느리 선아리 씨의 이름이 아주 유사한 패턴의 과거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게 된 거예요. 유사한 패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선아리 씨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좀 의문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고 그 후에 선아리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이었죠. 와, 그럼 이게 단순한 가정 내의 갈등이나 뭐 폐륜 범죄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혹시 계획적인 연쇄 범죄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거네요. 갑자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탐정 형제가 개입하면서 사건이 단순한 구출을 넘어서 이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역시 확실한 증거겠죠. 특히 이런 종류의 범죄는 뭐랄까,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그걸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교묘하게 사고로 위장하거나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탐정 형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범죄가 실행되는 그 현장을 덮치는 거죠.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 또 그 범죄 입증의 어려움이나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래서 정말 아주 위험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에 오은자 씨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는 작전이 세워집니다. 본인이 직접 미끼가 되신다고요? 76살이신데 와,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네, 작전은 이랬습니다. 오은자 씨가 일부러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 집에 잠깐 들렀는데 방이 좀 어수선한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안심하고 집으로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말을 흘리는 거죠. 의심하지 않도록 덫을 놓는 거군요. 치밀한데요? 네. 그 사이에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초소형 카메라랑 녹음기를 여기저기 설치하고요. 오은자 씨가 입을 재킷 안쪽에는 비상 호출 버튼을 숨기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음성을 외부로 송신하는 기능이 있는 특수장치까지 숨겨놓습니다. 준비가 아주 철저했네요. 그래서 계획은 며느리가 독극물로 의심되는 음료 같은 걸 건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딱 포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거였고요. 그렇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 계획 단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셨죠. 만약에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었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곡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닥칠 위기와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계획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가장 치밀해 보이는 계획조차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후 전개를 더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 선아리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병 하나를 들고서요. 올 것이 왔군요.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네. 어머님,
기력 없어 보이셔서 홍상음료 좀 가져왔어요. 이거 얼른 드세요. 하면서 그 병을 내미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인자 씨는 속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떨렸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계획대로 일단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재킷 속에 숨겨둔 그 비상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작동이 안 됐나요? 아무런 신호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뭐 경찰이 온다거나 하는 기척이 전혀 없어요. 버튼이 고장 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네요. 네, 완전 절망적인 순간이죠. 설상가상으로 거실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 걱정 마. 우리가 2번이나 해봤잖아. 이번엔 더 확실해. 뭐 이런 식의. 과거의 그 의심스러웠던 사건들까지 암시하는 대화네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정말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심지어 며느리는 오은자 씨를 돕던 그 탐정 형제를 납치했다면서 증거랍시고 그들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기댈 곳도 없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린 거죠.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절망하고 무너질 법도 한데요. 그런데 오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연약한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거부한 거죠. 스스로 재킷 안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장의 무기, 바로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서 망설임 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분쇄해버립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반격인데요. 이건 단순히 본능적인 저항을 넘어서 뭐랄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의지의 폭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오은자 씨라는 인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각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며느리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틈을 타서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온 오은자 씨. 얕게 비가 내리고 있는 골목길을 막 숨가쁘게 달리던 그녀는 그러다 문득 걸음을 딱 멈춥니다. 멈춰서서 뭘 하려고요?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건가요? 아니요. 자신을 쫓아온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마주보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하는 바로 그 순간 오은자 씨는 품속에서 아주 작은 무슨 캡슐 형태의 녹음기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보여요. 그러면서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데요?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전부 녹음해서 전송하고 있었어. 경찰서로. 아, 그럼 아까 그 비상 버튼은? 맞습니다. 비상 버튼은 사실 주의를 끌기 위한 미끼, 일종의 속임수였던 거예요.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진짜 계획, 플랜 B는 바로 이 실시간 음성 녹음과 경찰 자동 전송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와, 앞서 언급했던 그 복선, 버튼 실패 시라는 질문이 이렇게 완벽하게 회수되는군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통쾌하고 짜릿한 반전입니다. 계획 A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계획 B, 그것도 상대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오은자 씨와 탐정 형제의 치밀함이 정말 돋보입니다. 네, 이 외춤과 거의 동시에 사방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그리고 가깝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아들 오진호, 며느리 선아리, 그리고 그 공범 강도연까지 전부 살인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탐정 형제가 무사히 구출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정말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그런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오은자 씨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잔액 5,240원이 찍힌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되찾은 듯한 그런 복잡한 심경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통장의 숫자가 더 이상 초라하거나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뭐랄까 어떤 홀가분함 같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이겨냈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를 도왔던 그 탐정 형제가 다시 오은자 씨를 찾아옵니다. 네, 무슨 일로요? 그러더니 좀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오은자 씨의 그 놀라운 기지, 또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현장 판단 능력 같은 걸 아주 높이 샀다면서 괜찮다면 자기들하고 같이 탐정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와, 76의 나이에 탐정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 제안에 오은자 씨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76먹은 수습이라도 괜찮다면야 하면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아,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네요. 이건 단순히 끔찍한 사건이 해결된 것을 넘어서 한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 약자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었던 70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과 용기,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끔찍했던 경험을 오히려 자양분 삼아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탐정의 제안에 오은저 씨가 그렇게 대답하며 미소 짓는 모습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절망의 깊이를 상징했던 5,240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은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 예상치 못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명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 마음속에 그 5,240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누구의 손을 잡게 될지, 오은자 씨의 용기가 우리에게 남긴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